2026년 1월 2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지난 한 주간 전 세계를 휩쓸고 마침내 우리나라에까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죠. 과연 이 위원회가 가자지구를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트럼프 개인을 위한 거대한 파티장에 거액의 입장료를 내야만 입장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또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란의 시위 사태는 어느 상태인지 오늘도 이유진 PD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 중에서 단연코 이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건데, 평화위원회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겁니까? 이제 당초에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그리고 관리를 명분으로 했었고요. 전쟁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그리고 재건 자금을 모으고 치안을 관리하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근데 이번에 공개된 헌장에서는 가자지구 분쟁이나 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헌장 전문의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너무나 자주 실패해온 접근 방식과 제도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유엔을 암묵적으로 비판합니다. 트럼프가 유엔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엔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비판을 해왔었죠. 현재 트럼프의 가자지구 이 평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유엔에 대한 도전이다, 유엔 대책기구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평화위원회 구조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핵심 위원들로는 제레드 쿠슈너, 이제 사위 제레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영국 전 총리인 토니 블레어,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같은 인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이제 국제기구라기보다는 트럼프 측근들로 이루어진 어떤 조직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가자 문제를 풀기 위한 임시기구처럼 보였었는데 지금은 유엔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국제기구 실험에 더 가깝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제 가자 재건이 아니라 트럼프식 국제 질서 만들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이 대장이 되면서 본인 밑에 내 나와버리를 새롭게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엔의 대체 기구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엔의 대체는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어쨌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뭐 이 나라 저 나라한테 계속 제안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동참할 것을. 지금까지 어느 나라가 동참한다고 합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초대를 받은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포함한 약 60개국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초대를 수락한 국가는 사우디랑 터키, 카타르, UAE,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이슬람 국가 8개국을 포함한 25개국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서방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의 대책기구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우려와 동시에 그리고 러시아까지 초청을 받았다는 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이고요. 이스라엘도 초청을 수락하기는 했지만 터키와 카타르가 포함된 점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했고요. 한국은 아직까지 검토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 평화위원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왜 거기에 지금 터키하고 카타르를 끼워 넣으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두 국가가 모두 이란이랑 연계되어 있는 그런 국가죠. 터키 대통령은 이제 이스라엘의 파괴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카타르의 경우에는 하마스의 정치적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당초부터 터키나 이 카타르가 가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평화위원회 산하에 있는 가자지구 행정라인에 터키 외무장관이 학한 피단, 그리고 카타르 전 외교관인 알리 알 타와디라는 인물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이 발표 이후 이스라엘이 강한 비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보수 논객 로라 루머에 따르면 알리 알 타와디는 단순 외교관이 아니라 카타르 왕실 핵심 인사의 비서실장이면서 그리고 실질적 정부 공작에 관여해온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외교나 투자 활동을 가장해서 미국 정치권이나 언론, 싱크탱크 그리고 고위 인사들을 이제 사찰하고 해킹을 하면서 압박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인물이 평화위원회 가자 행정 라인에 들어가면서 백악관 회의 공간도 오가고 그리고 쿠슈너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점 그 자체로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자 지구 평화위원회 여기 터키하고 카타르가 이제 끼어드는 것도 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지만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그 자체 설립 과정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타냐후 총리실의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가자 문제는 이스라엘 안보와 아무래도 직결되는데 정작 이스라엘과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이 모든 구조가 발표가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안에 터키나 카타르 이런 국가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책과 상충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 또한 당초와 방향이 전혀 달랐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잡음이 많네요. 예.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 평화위원회에서 뭐 나름대로 발언권도 갖고 또 상임위원이 되려면 돈을 내야 된다고요? 거액에 그것도 얼마를 내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게 국제기구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각 국가가 처음 3년은 무료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구적으로 발언권을 갖는 이 상임위원이 되려면 이제 10억 달러, 하나로는 1조 5천억 원 정도를 내라는 것이죠. 한 외신 기사는 이제 VIP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나라들에게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10억 달러 정도는 미국에 약속되어 있는 이런 수조 달러 투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긴 뭐 유엔도 분담금이 있어요. 가입금이 있고 또 1년에 얼마씩 내는 그 돈도 있는데 그래도 이 상임위원이 되는데 1조 5천억 원을 내야 된다는 거. 작은 돈이 아닌데 유엔이 현재 지금 회원 국가가 193개국이에요. 193개국을 이루고 있는 유엔 대책기구 아직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엔 산하 기관이죠.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 철거가 됐다 그래요. 누가 철거하고 왜 한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당국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 UNRWA 활동을 금지하는 이스라엘 국내법에 의해서 철거에 착수한 건데요. UNRWA는 사실 전혀 인도주의적인 조직은 아니었죠. 오히려 테러 조직과 연계 그리고 선전하고 평양성 문제로 여러 논란이 많았던 그런 단체입니다. 네, 실제로 UNRWA의 가자지구 직원들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로 부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그때 이스라엘이 운라의 활동을 금지했었던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예루살렘에서 이 운라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자 결국 세금 미납 문제로 작년 12월에 본부에서 압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이 그동안 팔레스타인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테러리즘을 미화하는 그런 선동의 온상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왔던 이 범죄 행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는 건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철거 조치는 테러 미화나 정치 활동에 사용됐던 지금 이 시설을 공공용도로 전환한다 이런 명분이고요. 공원이나 공공시설로 재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듣던 중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뉴스입니다. 그 UNRWA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그동안 이 UNRWA의 반인륜적인 행위, 거기서 얼마나 많은 테러 교육과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을 향한 증오심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의 후원 조직이에요. 그거를 지금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돈 낸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목이 쉬어라 외쳐댔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철거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속이 아주 다 시원합니다. 유엔 얘기가 나온 김에 말을 하겠는데 이번에 이란 시위 사태를 또 보면서 그리고 이 시위 사태를 대응하는 이란 정부의 그 이 무자비한 반인륜적인 이 진압 작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유엔은 단 한마디도 이런 망구를 안 했어요. 그랬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란 시위 사태 관련해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차원의 어떤 강한 규탄이나 조사 움직임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유엔 와치에 따르면 실제로 총 87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해당 만행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건 단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비단 유엔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제기구나 언론도 지금 이란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집단 학살이다, 전쟁 범죄다 이렇게 빠르게 표현이 등장을 하고 이걸 두고 이제 선택적 인권이다, 선택적 정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이중잣대에 대해서 맥코믹 상원 의원과 그리고 허커비 대사도 SNS를 통해서 이래도 유대인 혐오가 아니냐. 그리고 왜 이란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을 게시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대체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 유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3개국이 모여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유엔이 이렇게 선택적 정의,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잔혹할이 많지 가혹하게 지금 하면서 이란이라든가 이 하마스 이런 쪽에 대해서는 또 너그럽게 눈 감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 제가 트럼프라도 이거 뭔가 유엔을 대체할 만한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면에서 좀 트럼프가 이 평화위원회 좀 잘 좀 꾸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나저나 지금 이란 시위 사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일반 언론 매체에서는 지금 시위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란이 사회적으로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류 매체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이란 정부가 인터넷, 스타링크 전부 통제를 하고 안테나까지 압수하고 그리고 국영 매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입맛대로 정보를 왜곡하면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타링크를 통해서 SNS에 공유된 영상들을 보면 여전히 충돌이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진압도 매우 과격합니다. 심지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독성 화학 무기를 사용한 그런 전례 없는 상황까지도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 GB 뉴스를 통해 전해진 신뢰할 만한 보고에 따르면 시위대를 상대로 독성 물질이 사용됐고 그리고 즉각적 사망뿐 아니라 며칠 뒤에 사망이 이르는 그런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유된 영상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용 방호복을 착용한 보안군이 거리 곳곳에 배치된 그런 차량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위험물질 경고로 나타내는 표시까지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군이 군중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기관총을 발포하고 있다는 보고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 화학무기까지 이제 쓰네요. 참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이란의 시위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이 경제 문제라고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환율 폭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란이 경제적 파국으로 들어가는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란의 한 은행이 파산됐는데 그 은행이 파산되면서 이번 시위 사태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민병대가 동원되는 계기가 되었고 민병대가 이게 끼어들면서 시위가 더 확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산된 이란의 그 은행 왜 파산된 겁니까? 이번 이란 시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이제 아얀데라는 은행, 그런 아얀데 은행 사태였는데요. 이란 최대 민간 은행인 이 아얀데 은행에서 처음에는 예금 인출이 제한이 된 거고, 그래서 중산층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예금자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 시위가 이 단순 금융 불만을 넘어서 정권 전체를 흔드는 수준으로 커진 배경에는 이제 세파 은행의 붕괴도 있는데요. 이 세파 은행은 일반 은행은 아니고요.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IRGC와 그리고 바시지 민병대의 급여 그리고 그 자금 흐름 등을 이런 걸 담당해왔던 정권의 핵심 금융 허브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 제재와 전쟁 비용 그리고 현금 고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세파은행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고 그래서 파산 상태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IRGC 대원들의 급여가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이어서 바시지 민병대에 대한 그런 월급도 지금 끊기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란 정권이 결국 이라크 같은 이런 외부 시아파 민병대를 이번 시위 진압에 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강경 진압이 더욱더 이제 사망자를 늘리게 된 거고요. 시위가 오히려 더 격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뉴스는 이유진 PD가 이스라엘에서
들리는 잔잔바리 뉴스라고 그랬어요. 예, 잔잔바리 뉴스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이스라엘 내부에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참사입니다. 이제 보도에 따르면 비인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2명이 숨지고 그리고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망한 아이들은 생후 수개월 된 영아로 확인이 됐고요.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들은 이제 아이들이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초기 조사에 따르면 난방기로 인한 탈수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아파트 내부에서 히터가 매우 높은 온도로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고요.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변기 옆에도 누워서 자고 있고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고 원인으로는 과밀 수용 그리고 극심한 더위, 관리 부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3명의 보육교사를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 중이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비인가 보육시설에 대한 이런 점검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하긴 뭐 사람 사는 데는 뭐 다 똑같겠죠. 뭐 예, 어쨌든 안타까운 소식인 거는 분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지혁 PD가 진행하는 3분 포커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최근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며 세계는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정권이 교체될 수 있을까? 거리의 분노와 사망자 소식은 그 기대를 키웁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는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의 최대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과연 붕괴할까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만큼 이란 시위를 면밀히 지켜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란 정권이 붕괴한다면 가장 크게 환영할 나라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현재 시위는 정권을 무너뜨릴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위대를 이끄는 지도부가 없고 전국적 조직도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정권의 대응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모두가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역할의 중심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민병대 바시지가 있습니다. 전직 모사드 국장 조아르 팔티는 이 조직들이 정권의 운명과 자신들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체제를 지키는 데 극도로 결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에알 홀라타는 봉기가 성공하려면 폭력적 탄압 속에서도 정권을 압박할 잘 조직된 야권 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란에는 그런 세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여론을 키우거나 사이버 공격으로 혼란을 주는 것만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이스라엘이 이란에 개입해 얻는 이익보다 위험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행동이 시위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이란 정부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자지구와 레바논 등 전쟁을 치른 상황에서 이란의 보복을 감당할 힘도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이란 정권은 잔인하지만 아직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고 시위는 분노를 보여주지만 정권을 대체할 힘까지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스스로 붕괴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징후만 놓고 보면 그 답은 아직 아니다에 가깝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사진으로 보는 핫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배가 침몰하는 모습인데요. 배를 국가로 비유했을 때 침몰하는 국가, 바로 이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조이 예루살렘의 조성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또 이스라엘 투데이에 처음 같이 합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란의 경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오늘날 이란 경제가 이토록 파탄이 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란 경제가 사실 이 지금의 파탄까지 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작을 이야기하자면 제1기 트럼프 행정부 때가 있었습니다. 행정부 때 핵 협상에서 탈퇴를 하면서 경제적인 그런 외교적인 것들에 대한 압박이 있었죠. 그러면서 석유를 수출하는 것들이 급감했고 그다음에 해외 자산이 동결되는 상황이 되면서 점점 사실은 경제가 좀 악화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2025년이 가장 좀 심했죠. 2025년은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투자했던 핵에 대한 그런 어떤 자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후퇴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란 자체 내에서 이란의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런 세금들, 그런 어떤 재정들이 해외의 무장단체들에게 지원이 되면서 거기에 너무나 많은 돈들을 투자하게 되니까 지금의 경제 파탄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란의 시민들이 굉장히 성이 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전의 그 어떤 왕가를 저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해외 무장단체들에게 간 돈은 굉장히 큽니다. 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었는데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 돈이 다 날아가게 됐고요. 못 받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헤즈볼라에는 연간 10억 달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억 번도 아니고.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와우. 그러니까 한 국가의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돈들이 그렇게 지원이 된 건데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헤즈볼라의 전투원은 월급이 최대 2,200달러였는데 레바논 정규군의 월급은 275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 정규군 병사들의 월급이 275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데 비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네. 2,200달러. 야, 거의 뭐 10배 정도 되네요. 네네, 10배가 넘는 돈을 지원을 그렇게 한 어허.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란 내에서는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매달 2,200달러 받는다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더군다나 레바논에서 네. 헤즈볼라가 2,200달러 받는다면 고소득 군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돈이 이제 계속해서 이게 투자가 회수가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기를 계속 때리고 이것은 계속 소비될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연간 그 정도의 돈이 그리고 헤즈볼라에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하마스에도 1억 달러씩 계속해서 어허. 나갔고 그다음에 그 후티 반군에게도 뭐 매주 항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하고 계속 이 돈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는 다 이 무장단체들한테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네. 일자리도 없고 그런데 지금 해외에 있는 테러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많이 사실 이제 밖으로 빼돌리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뿐만 아니라 작년에 2025년도 6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한 12일간 막 집중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란 경제가 어려워진 어떤 원인이 되겠죠? 네, 아주 컸습니다. 이란의 재무장관 역시 현재 리아라 폭락하는 것, 그 다음에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라이징 라이언 작전에 이란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 어떤 그런 기술들, 어떤 그런 수준들이 약 한 2년 후로 후퇴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했던 비용을 오히려 지금 다 이렇게 떨궈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2025년도 6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란하고 중국, 이란하고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게 각별한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특별히 이렇게 이란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거나 개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아시겠지만 뭐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헤즈볼라, 하마스까지 해서 대략 이 사람들의 이제 저항의 축 혹은 격변의 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에 한 5차례 정도 이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이 비밀 회동을 통해서 러시아가 사실은 나토는 명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명분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우크라이나가 금방 될 수 있을 줄 알았죠. 러시아가 그것을 금방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러면서 사실은 러시아가 의지가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현재 러시아 자체 내의 방공 수준도 굉장히 많이 후퇴되어 있고 많이 이 구멍들이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게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러시아의 병력들이 우크라이나로 다 지금 이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까지 따로 이렇게 차출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적인 부분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의지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외교적인 것들도 물론 있고요. 정책들 때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푸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러시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을 좀 아셔야지 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그 히브리어가 주로 쓰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쓰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에서 알리한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히브리어를 몰라도 러시아어만 알아도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표지판들도 러시아어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러시아 푸틴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러시아계 유대인이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그런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푸틴이 계속해서 좀 틀어질만 한데 또 다시 이런 그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번에 최근에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이란을 때린 것에 대해서 완만한 비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완만하게 비난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척은 한 거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외교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가 이란과 이런 드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협력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러시아의 드론들을 다 북한이나 중국 쪽으로 이렇게 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란이 같이 협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러시아로서는 그 아쉬움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했던 드론의 경우 이란산 드론을 많이 사용을 있었어요. 했는데 네. 이제는 굳이 이란산 드론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거. 네, 중국 거가 가능하죠. 네. 이제 많이 받아서 쓰기 때문에 굳이 이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네. 그런 뜻이군요. 그 이스라엘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또 이란 편을 들 수가 없고 네, 네. 그 아주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하죠.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지금 이 중간에서 정말 애매하고 복잡한 상황인 건데 왜냐하면 이란의 그 석유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국이 사실은 이란의 석유로 인해서 사실은 자신들의 모든 공정들이 돌아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란이 무너지면 사실은 중국도 굉장히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편을 들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보다 더 센 것이, 더 가까운 것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렇게 직접 개입을 못하고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네. 멀찌감치서 그냥 나 몰라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이 바로 북한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북한은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봐야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은 사실은 핵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하는 나라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뿐만이 아니죠. 이제 미국의 주 적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제 북한이 되는 건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실은 북한이 계속해서 북한에게 사실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 핵을 가지려고 하고 너네가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너네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란과 같이 될 거냐? 아니면 러시아나 뭐 중국처럼 니네가 할 것이냐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마음이 조금 불안한 가운데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 특히 2026년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란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그래요?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거의 전복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이란의 시민들은 이스라엘 쪽에다가 계속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NS, 그러니까 이란도 인터넷을 다 검열을 하거든요. 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항상 그 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뚫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이란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이 바깥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요. 무엇보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전에 그 왕가의 왕세자 팔라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미국에게 이란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지금 이란 시민들은 지금 현재 이슬람 혁명군의 깃발을 완전히 내려버리고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 예전에 그 왕가의 그 깃발을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미국과 또 이스라엘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하. 지금 이 상황에 너네가 계속해서 시민들을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너네가 봐야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란 안에서는 다시 살아난다? 글쎄요. 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조성훈 기자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계셨죠? 제가 한 14년 정도 14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년 동안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서 듣게 되는 이스라엘 말 뉴스, 이스라엘 말, 이스라엘 관점의 이 중동 소식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굉장히 정보력은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군사역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듣는 소스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 중동이 어떻게 돌아가겠구나라는 것들이 조금 추측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를 앞으로 우리가 조금은 빨대를 꽂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매동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한 가운데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물고 뜯고 씹어보고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예. 예, 오늘도 많은 이야기 준비해 오셨죠? 예, 예. 네,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 시위 사태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것인가, 또 만약에 개입하게 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두고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안보 매체 이제 내셔널 인트러스트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제한된 군사 개입으로 레짐 체인지가 가능하다라고 어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군사 개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 지상군 투입은 없다는 얘기죠. 지상군 투입을 빼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 원칙과 범위부터 설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포스트 하마네이 신정 체제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럼 포스트 하마네이 이후의 체제는 뭐냐면 국가가 또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 국가 기관 산업은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항만, 유류 저장고, 원유 정제 시설, 공공 서비스는 폭격하지 마라. 타겟 리스트에서 빼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신정 체제 통치기구, IRGC 핵심 권력 기관 시설, 지원 시설, 장비, 인원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파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란 핵시설, 탄도미사일 시설은 당연히 파괴하는 것이고요. 그걸 또 뒷받침하는 유관 산업, 뭐 기능, 인력 전부 다 파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습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일단은 우선은 지상군을 제외하고 공군력으로만 이제 공격하겠다라는 것인데 공군력만으로도 이게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1999년에 코소보 내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르비아가 아르메니아한테 인종 청소를 한 것인데요. 공중 전력으로 나토가 총 3만 8천여 회의 비행기 출격, 소티를 해가지고 약 10,000회의 폭격 임무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전을 종식시켰다는 케이스 스터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학계에서 주목받는 게 직접적인 군사 제압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직접적인 군사 제압은 이제 지상군 투입하지 않고 공중전으로 이걸 해소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군력과 레짐 체인지, 하늘에서 펼쳐지는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학계의 주장이 있죠. 처음에 작년 12월 28일부터 이란에서 이렇게 시위가 시작되면서 그 시위 규모가 점점 확산되고 또 이란 정부에 무차별적 아주 잔인하게 대응하고 진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동안 곧 미국이 아마 개입하지 않을까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이죠. 오늘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항모 전단을 미 중부사령부 작전 책임 구역으로 집결해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 항모 전단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미국 중부 사령부 작전 책임 구역 여기로 이제 항공모함 전단이 모인다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난주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명령을 내렸죠. 이란 신정 체제 해체를 위한 군사 개입의 결단의 신호라고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모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지난주에 오다를 내렸습니다. 이건 군 통수권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항모 이동은. 그래서 그걸 오다를 내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USS 에이브럼스 링컨호가 이제 남중국해, 그러니까 대만 방어죠. 그걸 뺐어요. 그걸 빼가지고 이제 거의 22일 날 26일 경우에 이제 그 작전 책임 지역의 중동에 이제 그 중부군 사령부 산하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 동부에 있는 USS 조지 부시호 이것도 항모 전단입니다. 그 항모 전단 두 개가 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이것도 미국 노포크 기지에서 나와서 이제 지중해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일도에 다 집결하고 스테이징 에어를 이제 세팅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군사작전 보류가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빌드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과거 12일 전쟁처럼 경고성 제한 타격 B2 한 번으로 이렇게 폭격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장기적인 군사작전으로 간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시이고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체제 군사작전은 이거는 뭐 보류나 설왕설래가 아니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뭐 항모 전단 하나도 아니고 두 개 전단이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 이건 결국은 거의 두 개 나라의 공군력이 총 출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규모거든요. 자, 이렇게 모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 중압감, 압박감을 심하게 느낄 것 같은데, 물론 항모 전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공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지상군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이버전도 동시에 같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뉴스 보도가 이렇습니다. IRGC 고위직 그 장성들과 관료들이 이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그 최종 목표가 뭐냐면 이란 국민 지지하는 권위주의 군사 과도 정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팔레비 왕조가 딱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차선책으로 뭐
권위주의 군사 정권, 내 시민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군부나 IRGC 고위직 관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저 이란 외무장관도 그 JCPOA 협상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사람도 지금 가책연금에 갇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싶은데 신정 체제가 워낙 힘이 세니까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IRGC 군부와 신정 체제를 갈라치게 하는 이제 공작을 들어가야 되죠. 그거는 이제 사이버 공작부터 시작해서 소위 얘기해서 코버 액션이라서 비밀 공작까지도 들어갑니다. 그건 뭐 요인 암살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드론으로 공격하고 이런 것까지 사이버전 다 하고, 그다음에 반정부 시위대한테 어떻게 보면 통신 지휘 체계를 가르쳐주는 인터넷도 공급하고, 그 신전 체제를 이탈하는 위협 인사들을 다 제거 암살. 이거는 이제 현지에 뭐 보도된 건 없지만은 과거 12일 전쟁을 보면은 이미 모사드가 바닥에 쫙 깔려 있고요. 미국 CIA 공작부서도 다 깔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하이브리드전으로 공군 전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공작전, CIA 공작전, 지상군만 빼고선 지상군 빼고 모든 작전이 이제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군력과 하이브리드 전쟁 형태로 신정 체제가 붕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년을 두고서 이제 살라미 그냥 양파 껍질 벗기듯이 신정 체제를 아마 해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항모 전단이 이제 막 모여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다 출격해라 그러면 이제 막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출격해가지고 이란 테헤란 상공으로 날아가서 그 전투기에서 다다다닥 쏘기 직전에 자 목표물 타겟 확보 I got it 영어로 맞습니까? 예. 그 순간에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미사일이 막 날아가라 그러는데 작전 중단, 전투기들은 모두 항공모함으로 돌아와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란에서 이 하메네이가 러시아로 망명 갔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이란의 모든 정권들이 우리는 포기하겠다라는 항복 선언이 뉴스를 통해서 쫙 이제 전파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일어날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예. 그게 만약에 아니라 진짜로 그 전투기들이 날아가가지고 그 공중에서 공습을 하게 되는 이 작전이 시작이 되면 결국은 이번 참에 아예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이란 정권 레짐 체인지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상 레짐 체인지를 승인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 언론 보도상으로 이미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거리로 이란 대법원장이 트럼프를 협박을 했어요. 트럼프를 추적해서 징벌할 것이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리고 현 정부 집회는 미국의 공작이라는 하메네이 주장을 다시 한번 이게 재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FDD 연구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이란은 트럼프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여러 차례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시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해체는 당연히 들어가야 돼. 이거 협상 조건에 이제 위트코프가 얘기한 것처럼 작년부터 계속 들어가 있고 여기에 추가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추가한 게 뭐냐면 인권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시위제 건들지 마라 했는데 건드렸죠.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하지 말라 했으니까 공개 처형을 안 했지만은 병원에 들어가서 부상당한 시위대에 대해서 그 바시즈라는 IRGC 국내 파트 그 용병들이 가가지고 헬스샷으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고 인터넷 스타링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가 설정한 레드라인이 다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폭격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커하고 대담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할 때 사실상 레짐 체인지 선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짐 체인지는 이제 이거는 뭐 설왕설래 주변 중동국이 반대의 의미 없습니다. 결단 내려졌고 실행에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항모 전단에서 미국의 전투기들이 출격하고 뭐 발사 버튼에다 손을 제가 그냥 영화 감독의 입장에서 이렇게 상상해서 얘기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나 보죠? 아니요, 그게 이제 영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국방부에서. 아, 나중에? 예, 그렇죠. 미리 이제 감독님이니까 이제 먼저 시나리오가 딱 나오는 거고. 근데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듣는 것 같아서 괜히 얘기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요? 예, 뭔가 반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좀 썰렁했어요. 자, 과연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언제 내릴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허드슨 연구소에서 그동안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나 행보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트럼프식
권력 10계명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권력 10계명.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0계명이?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이제 약간 적대 세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이 따로 이제 자기 그 서브스테이트에다가 분석을 해놨어요. 트럼프의 기도, 그러니까 사적인 발언 말고 지난 2016년 일기 트럼프 행정 1기 때부터 지금까지 발언을 종합해서 이게 외교 정책이랑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딱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트럼프 권력 독트린 제1조가 뭐냐? 선언하고 실행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레드라인을 설정했으면 이건 반드시 집행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솔레이마니, 아부다비 대표적인 테러리스트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반드시 실천에 옮긴다는 거고 이번에 마두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적대 세력이 안 믿어요. 뉴욕타임스가 얘기하니까 이게 사실인 줄 알아요. 근데 다 이제 그 레드라인 설정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고 트럼프 독트린 제2조 혼돈을 이용해서 승리하라. 이게 뭐냐면 트럼프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막 판을 흔들어요. 지금도 워싱턴 매체나 뭐 워싱턴발 소식이나 우리나라 외신 인용 보도하는 거 보면은 아 이건 이제 공습은 유야무야 됐고 이제 없어진 일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 이거를 갖다 승리로 이제 귀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군사작전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조가 뭐냐면은 지도자를 우회해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메니 너 필요 없고 나는 이란 국민하고 소통할래. 그래서 이란은 국민에 대한 지지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어요. 지난번에 그 색깔혁명 이란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오바마가 침묵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지금 이란 국민들 반정부 시위대를 지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지금 이제 테이크오버 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합법을 제대로 분석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규범이나 이런 것보다 힘의 정치를 중요시 여기고요. 권력이 정치를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무도덕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면 해독법을 좀 알면은 이건 100% 군사작전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게 전개가 될 것이냐. 군사작전 하는데 장기적으로 갑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게 트럼프 서양상 요번에 마르도로 작전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 모델이 그대로 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를 지금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하메네이를 제거할 것 같다는 겁니다. 생포를 하든 참수를 하든 어떻게든 제거를 한다라는 게 이제 딱 픽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난 10일 전쟁 같은 무력전이나 대규모 뭐 지상군 막 3차 대전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펼치고 살라미처럼 가는데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한 잔존 탄도 미사일 발사대 시설을 공습한다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막 아직도 천기가 남았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 것이다. 그래서 반대했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란 미사일은 이미 50% 소진이 됐어요. 작년에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남은 천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뭐냐면 고체 연료로 이제 그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고체 연료 쏴야 바로 이제 그걸 갖다 발사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 고체 연료 시설을 저장고하고 생산 시설 다 파괴했어요. 작년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새로 공급받았다는데 이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체가 없으면 액체 연료로 이걸 주입을 하거든요. 이거는 다 이제 이스라엘 정보망에 잡힙니다. 주유하는 동안에 이제 사전 예방 사격을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 이란의 보복 때문에 중동국 이거는 조금 성립이 안 됩니다. 군사지정학적으로.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2차적인 그 어떤 그 보증으로 페어세이프로 핵항모전단이 주변국에 배치돼 있죠. 자, 이거 왜 들어갔냐? 만약 그 천기 중에 몇 발이라도 뭐 사우디나 이런 데도 공격을 하면은 여기서 항모에서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도 지금 현지에 배치돼 있고 이스라엘도 돼 있고 지금 준비는 다 갖춰졌다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 마두로식 그 참수 작전을 하려면은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미국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이제 모가지 따야 돼요. 소위 얘기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 작년 12월 작전 때 이스라엘 이스라엘 쪽 자료를 보면은 참수 작전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막았다는 거야. 뒷수습이 안 되니까. 그냥 핵만 좀 제거하고 나오자. 근데 이미 작전 플랜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번은 이거 장기전을 통해서 시민 군부 결합된 과도 체제 수립이 최종 목표로 군사작전을 개시한다라는 게 정설로 보여집니다. 그 트럼프의 권력 10계명 그것이 뭐 분명히 뭐 맞겠지만 이번에는 제발 그게 안 맞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가 하메네이가 망명을 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 손을 드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그래도 평화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잠깐 덧붙이자면 신정체제 특성상 그게 안 돼요? 백스텝이 안 돼. 그러니까 일반 세속주의 뭐 독재 전체주의는 도망가거나 이게 되는데 신정체제는 이게 신의 질서를 위배하기 때문에 백스텝이 없어요. 아, 그래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하메네이의 운명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추구 전략이 없습니다. 하메네이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챈 게 이제 이란 수뇌부들이 눈치채가지고 미국에 줄을 대고 있고, 팔레비 왕자하고도 현재 최근에 이제 그 이란 외무장관하고 여러 가지 대담을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전직 그 인사들이. 테크노크라 포함해서 정치권의 고위직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탈은 하고 싶은데 하메네이 때문에 못하니까 이걸 제거하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혼돈의 2026년이 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볼까요? 예, 이번에는 좀 시리아 좀 그쪽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리아에서 알줄라니 임시정부 수반 대통령이에요. 알줄라니 정권하고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하고 지금도 계속 그 군사적으로 무력 충돌이 진행 중인데, 최근 들어서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임시정부 이 알줄라니 쪽의 그 정부군이 쿠르드족을 많이 제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리아 문제가 지금 미국한테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가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과거 이제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쿠르드족이 주축인 반군 SDF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ISIS하고 이제 대리세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쿠르드하고 SDF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합니다. 동시에 지금 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리아 안정화를 위해서 아사드 이제 축출 이후 안정화를 위해서 알줄란이라는 이제 테러 세력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안정화 위해서 그거를 과도 정부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종 제재도 완화시켜주고 당근책으로 이렇게 국가 안정화를 하는데, 양쪽에서 싸움을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거죠. 미국 세력이 둘이 싸우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기로는 현 시리아 정부 HTS와 쿠르드 충돌로 그냥 그들끼리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쿠르드 자치경비대가 관리 중인 9,000명의 IS 그 수감 시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충돌이 나고 지금 이미 IS 수감 시설을 갖다가 이제 알줄라니 계열의 그 정부군이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다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00명이 나왔다고 해요. 그럼 이게 그냥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게 테러가 수출이 되는 거죠. IS 힘들게 잡아서 수감했는데 이게 이제 테러를 주변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테러에 어떻게 다 보면 옛날 2010년대로 다시 그 시계바늘을 돌리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HTS 그 알줄라니 세워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붕괴 직전에 있다. 어떻게 보면 내전이 세게 붙을 것 같다는 그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이 IS 9천여 명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그거를 알줄라니 쪽에서 풀어준 거군요. 그렇죠. 같은 테러 IS 순위파 계열 테러리스트 같은 계열이니까. 예.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갇혀 있다니 그러면서 이제 가서 풀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 둘이서 치고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해 3월달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임시정부 그 대통령인 알줄라니하고 또 쿠르드족 사령관하고 우리도, 그러니까 쿠르드 쪽 입장에서 쿠르드도 이 알줄라니 과도 정부에 우리가 합류하겠다, 병합하겠다라는 이제 평화협정 체결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게 작년 3월 얘기예요. 근데 1년도 안 지나서 지금 이렇게 또 다시 그렇게 갈등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이제 3월 10일 합의안이 내용이 뭐냐면 시리아 민주군, 그러니까 SDF죠. 쿠르드 쪽 군은 이제 무장 해제하고 이제 그 국가 군사 행정 체제에 편입해라.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쿠르드 자치 행정기관을 중앙 정부에 흡수해라. 그러니까 쿠르드 지역을 따로 하고 그 자체 이제 지역 자치제처럼 헌법도 있고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국가 중앙 정부로 들어와라는 거죠. 알줄라니 체제로 들어와라는 것이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영토 통합과 분리주의도 거부한다. 그 쿠르드족 자치구 이걸 하지 말고 다 시리아로 들어와라고 했는데 이른바 국가 통합 안정화 시책으로 나왔는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 거의 학살 수준이에요. 그 미명하에. 그래서 쿠르드랑 터키 간에 또 어떻게 보면 시리아 정권의 최대 그 후원자가 터키인데, 쿠르드하고 터키 간에 또 이제 적대 세력입니다. 적대 관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해빙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쿠르드 민족 지도자 PKK 그 테러 단체의 수장격이고 창립자가 지금 터키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PKK 해체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내가 보기에 그 고문에 의해서 그렇게 자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본 거죠. 아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알면서도 이게 그 3월 10 합의안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죠. 속내는 그 당시 왜 SDF 쿠르드족은 그거 합의했느냐? 속내는 이겁니다. 쿠르드 SDF를 보호하는 게 지금 시리아 동부에 지금 미군이 있어요. 근데 이 미군이 조만간에 철수하거든요. 근데 이 철수가 나왔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 쿠르드의 적대적인 터키를 선택할 거냐? 그럼 알줄라니를 선택할 거냐? 수니파를 선택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악마와 또 다른 악마 사이의 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도 미국의 지지를 받는 알줄라니 시리아 수반이 낫지 않냐 해서 그쪽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결과값이 나왔죠. 그래서 터키 지원 알줄라니가 모양새가 이제 국가 통합 안정화 방안이지만 사실상 그 안에 이제 인종 청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쿠르드를.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시리아가 쿠르드족을 제압하면서 그 쿠르드족을 시리아에 병합시키고, 그러니까 과도 정부에다 이제 병합시키고, 또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드루즈족까지도 그 병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그 시리아의 알줄라니의 이런 시도가 결국은 알카에다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슬람 칼리프 제국, 이 복원 계획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 이제 대테러 전문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1단계 칼리프 복원 핵심 국가가 이제 시리아로 분리돼 있어요. 1차가 이제 시리아고 그리고 알줄라니 정권 수반인 소수 정파의 정벌 중이라고 해서 지금 까만색 색깔로 지금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야 될 두루족, 쿠르드족, 알라위파, 기독교인을 정리해야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이제 완전 칼리프가 완성되는 건데,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세속적인 언어로 보면 인종 청소지만은 또 그들 이슬람 종말론에 따르면 이교도, 인피델 다 처단하는 것이죠. 그래 12이마임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알줄라니 통해서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AQ 2.0의 신학적 어떤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알카에다의 영적 창립자, 공동 창립자고 그 빈라덴의 영적인 그 지도자인 알 자와히리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 나오시는데 가운데 빈라덴이 있고 옆에 알 자와히리인데 저 사람이 그 빈라덴의 아들 함자 빈라덴하고 또 장인 관계예요. 사돈 관계란 말이에요. 며느리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알카에다의 어떻게 보면 이론적 그 실력자인데 저 사람이 2016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2016년에 알카에다의 핵심 과제는 게릴라 전술로 아사드 정권, 그 당시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고 아사드의 잿더미를 기반으로 지하드 시리아 에미리트를 건설하는 거다. 이미 예고를 했어요. 시리아를 갖다가 수니파가 알카에다가 장악하는 걸로. 그래서 알자와리아는 지금 현재 수반 알줄라니하고 어떤 관계? 특수관계예요. 지난 2016년부터 알-누스라라는 그 테러 세력이 있거든요. 이게 HTS의 전신입니다. 이들이 게릴라 활동을 벌여서 이제 그 당시 아사드 정권하고 싸운 것이죠. 알라위파는 시아파니까. 그래서 테러 지휘관으로 있었고 도제식 멘토를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보통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AQ의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하메니급이 직접 멘토링해서 키워낸 지도자가 알줄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수반이 갇혀 있는 거고 그 미션, 그러니까 시리아의 이슬람 칼리프화가 지금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카에다의 2.0이 그 이슬람 칼리프 복원 계획에 있어서 시리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 번째 국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무래도 이제 시리아가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적 그런 장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리아는 동쪽으로 이라크, 서쪽으로는 레바논, 북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요르단과 접하며 서아시아의 십자로. 그러니까 지정학적, 육상, 해상, 교통로 집중된 지역이고 역사적으로 무역과 군사 전략의 핵심 거점이니까 누구나 다 이 지역을 탐내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시리아에서 알아사드 정권이 쫓겨난 이후에 알줄라니 새로운 HTS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영국하고 이렇게 시리아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그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터키, 사우디 다 가까워졌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지정 요충지이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이 탐내고 있죠. 그들을 쫓겨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알줄라니를 선택한 겁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내전보다는 안정이 낫다 해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놨죠. 땜빵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란 세력 공백이 위해 터키는 국경에서 쿠르드하고도 또 대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터키도 당연히 시리아에 개입하고 있고요. 사우디는 비전 2030을 위한 시리아 요충지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핵심 거주지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아사드 정권 때 아사드 정권이 어떻게 국가 재정 운영했냐면 마약을 팔았습니다. 캡티곤 중독 마약인데 굉장히 중독성이 심한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 사우디에다 무제한 공급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터키랑 이제 사우디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았지만 좀 전략적 실용적인 관계에서 이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관계로 격상이 됐는데 터키 사우디는 공통 분모가 뭐냐면 수니파 주도 시리아 공화국 건설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아까 얘기했던 AQ 2.0의 이슬람 칼리프 타임테이블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터키 사우디는 수니파 주도 시리아 공화국을 만들고 있고 이슬람 칼리프 관점에서는 이슬람 시아 에미리트를 지금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위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시리아 남쪽에 있는 드루즈족하고 공동체 안보 공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저 북쪽에 있는 쿠르드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근 이제 작년 12월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북동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SDF 쿠르드족을 중간 매개체로 드루족 민병대 훈련과 재정 지원했다. 5만 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는 드루즈를 자체 방어시키기 위해서 이들한테 군사 훈련을 시켰는데 그걸 누구한테 위탁 교육을 시켰냐? 북동부에 있는 SDF한테 부탁을 시키면서 돈을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으로는 드루즈족은 이제 이스라엘 국경 방어, 북부 국경 방어 차원에서 우리의 안보 공동체, 안보 공약 안에 커버리지에 들어와요. 그런데 SDF도 쿠르드족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는 이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계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른바 벤구리온 총리의 주변부 교섭 독트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아랍권이 이제 이스라엘 너무 적대적으로 하니까 벤구리온 총리가 이제 새로운 전술 교리가 만든 게 있는데 우호적인 비아랍 소수민족과 연대를 강화한 거예요. 그 중에 쿠르드들랑 과거부터 연대를 강화했고 사실상 비밀리에 이제 사실상 정보기관이 동원됐겠죠. 암묵적으로 재정과 이런 여러 가지 군수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터키 사우디는 이스라엘 눈에 가시죠. 그래서 터키 사우디와 이스라엘 대립은 이제 점점 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몇 개월 사이에 중동에서는 정말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 특히 중동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에서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고 또 시리아 안에서 이란의 영향력도 많이 빠지고 또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규모 시위 사태, 그야말로 이 새로운 중동 질서가 정립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터키하고 사우디의 입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입김이. 그런데 이 이란의 시위 사태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개입하는 걸 터키와 사우디가 극구 말리고 있다고 그래요. 우선 터키는 왜 말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터키는 이제 지정학적 이제 국력 파워가 이제 땅에서 나오는데 터키는 위치 자체가 이제 유럽, 북해, 지중해, 중동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요충지고 또 군수 기반의 군사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연한 미들 파워 국가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 파워를 이용해서 러시아와 이란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정 체제가 강할 때 이란과 러시아가 이제 아사드 붕괴 전에 러시아를 이제 터키가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선 미국한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가 너네들 러시아 이란을 견제해 주니까 갑질을 엄청나게 한 거죠. 이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터키의 갑질의 결과값이 뭐냐? 시리아를 장악해서 이제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자 지구까지 들어와 가지고 평화위원회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ISF 안정화군에 또 터키군을 파병한다고 온갖 오지랖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방치할 수밖에. 저는 미국이 이걸 좀 말려주기를 바랬는데 이거 네타냐후를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그러냐? 지정학적 몸값 때문에 막 갑질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한 게 많잖아. 이란도 하고 러시아도 견제해 주는데 왜 그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 이스라엘 주도하는 이란 체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신생 자유 이란이 터키의 지정학 파워를 0으로 수렴시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남북 회랑 이미지가 있어요. 저게 빨간 선이 이제 남북 러시아 회랑인데 저걸 차단하는 게 누구냐? 기존엔 터키였어요. 근데 자유 이란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신정 체제 붕괴, 친미 군사 정권이라도 괜찮아. 그 나오게 되면은 저 남북 그 러시아 남하를 이란이 직접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일대일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들 코리도어라고 해서 이란 국경선을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게 그 중앙아시아로 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자유 이란이 들어오면은 중국의 그 일대일로도 부셔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 이란이 나오면은 터키의 몸값은 우리 시체말로 0으로 수렴한다, 똥값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갑질했는데 자유 이란이 나오면은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터키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리고 각자 자국의 그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이 어떤 나라의 상황을 이해하는 이게 서로 다른 것 같아요. 터키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우디는 그럼 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 문제 군사 개입하는 거 그렇게 말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우디의 강점은 이제 오일 패권이죠. 오펙 플러스인데 이란이 이제 자유화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제재 다 풀리죠. 그러면 이란의 오일 산유국이 이란의 오일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우디의 지위가 이제 엉망이 되는데 그 비주얼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은 하루 평균 400만 배럴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면요. 이란은 저 사우디의 그 오일 패권은 이제 망가집니다. 저렇게 보시면 포션이 굉장히 높아요. 천연가스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거의 지금 이란이 사우디를 좀 압도해요. 근데 기존에는 제재에 걸려서 이게 오픈 마켓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같은 마켓에서 경쟁을 하면 사우디의 몸값은 마찬가지로 0으로 이게 보통화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오일 패권을 줄 수 없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도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만 해도 감독님 기억나시겠지만 사우디 MBS가 미국 방문해서 6천억 달러의 선물을 안겼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또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부터 베네수엘라에다가 항모를 직결시키고 이제 빌드업을 하면서 베네수엘라 불법 그 암시장 그 오일을 갖다가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냐면 아마 베네수엘라 오일을 갖다가 시장에서 빼버리면 이 빈 공간을 사우디가 치고 들어가서 돈을 엄청 많이 벌겠구나. 그래서 이 돈값을 했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봉쇄가 최소한 레짐 체제까지 1년 이상 갈 줄 알았는데 웬걸 석 달 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뽑아버렸죠. 사실상 레짐 체인지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미국이 현재 베네수엘라는 아직도 그 경제 제재에 걸려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직접 판매는 못 하는데 미국이 이걸 압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탈세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시청이나 그 세금 당겨서 압류를 하고 이제 공매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압류해서 텍사스에서 이제 이걸 정제해서 시장으로 내놨어요. 5억 달러 규모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오일과 이란 오일이 동시에 나오면은 사우디의 그 오펙 패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통 국가가 되는 거고 더 이상 오일 패권은 이제 끝났다. 고로 정상화가 아니라 자유 이란에 대해서 가장 또 경계하는 게 사우디예요. 자기 오일 패권 지위가 부서짐으로. 그렇기 때문에 터키 사우디가 이 부분에서 공통 분모로 해서 이미 그 군사 타격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국민들과 이스라엘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이란은 빨리 자유롭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그에 따른 이렇게 또 반사적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나라도 있네요. 예, 한 가지 조금만 더 첨언드리자면 이겁니다. 그럼 사우디의 전략은 뭔가? 이미 이스라엘, 미국, 이란 공습을 반대한 것도 반대하는 거지만 사우디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과거 사우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만 해도 뭐 아브라함 협정 한 해 만에 뭐 국가 그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미 물건났다고 보여지고요. 사우디 역시 신생 자유 이란을 변경보다 이란이 좀 약화된, 그러니까 신정 체제가 완전히 망하진 않고 약간 혼수한 때 지금 같은 사태가 오래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고립되고 억제되고 유약한 상시 내전에 노출되어 있는 시리아 같은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안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외부에 이제 이런 대리 세력을 못 쓰는 정도. 이게 약화된 이란을 원하지 자유 이란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놓고선 하는 게 이제 사우디의 전략이고 사우디의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도 이제 사우디가 개과천선한 줄 알았습니다. 그 왕자의 날 할 때 이제 무슬림 형제단 축출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피브린나라는 그 왕자의 날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면 국내에서 무슬림 형제단을 축출하기 위해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보통 국가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2026년 사우디의 전략은 이겁니다. 국내적으로는 비전 2030을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자유화 서구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여성들도 운전을 뭐 요즘에 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무슬림 형제들은 다 축출했어 국내에서는. 그런데 대외 정책은 과거로 회귀했습니다. 반이스라엘 기조로 순위파 계열 테러 대리석을 또 지금 부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카타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가서 이제 갈라졌었는데. 그래서 대리 세력을 지금 복원시켜서 선택적으로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사우디가 순위파 종주국으로서 반유대 아랍 정서를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향력 공작 샤프파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과연 정상화될 수 있겠는가? 저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 이제 적대 세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 시리아 정부군과 HTS 아니 저 쿠르드족과의 SDF. 충돌로 이야기가 시작돼서 좀 터키, 사우디 그리고 베네수엘라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다시 또 시리아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리아 안에서 쿠르드족 때문에 일어나는 이 충돌 앞으로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또 뭐 잠정적으로 임시 협상을 했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됐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그 어떤 조약이라서 이거 터키 사우디발 그 쿠르드 학살은 지금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고, 그럼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범쿠르드족 봉기로 일어납니다. 그 쿠르드족이 지금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게 포진해 있어요. 그럼 범쿠르드 본적 그게 봉기가 일어나면은 시리아, 이라크에서도 지금 난리를 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쿠르드족이 또다시 내전에 시리아는 소용돌이 빠질 수 있고, 앞서 언급한 그 벵구리온의 그 주변부 포섭 교리 이걸 활용하면 이제 우호적인 비아랍권 소수민족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시리아 안정화 시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소말리랜드를 국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쿠르족의 어떻게 보면 그 필생의 과제는 국가 인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시 행정부 당시에 테러와 전쟁 때 이제 거의 뭐 1등 대리세라고 미국 친미해가지고 이라크에서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 원래 조건이 국가 인정이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배신 당한 거죠, 쿠르족이.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이 카드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 쿠르드 국가 승인해 줄 테니까 시리아랑 싸워, 알줄란이랑 싸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소말리랜드가 그 홍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큰 어떻게 보면 전략적 그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소말리랜드 인정을 하고 국제사회 비판을 받았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정되듯이 쿠르드족을 이스라엘이 인정해주면은 이제 또 시리아에서 새로운 또 판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표면적으로 이제 아랍권의 눈치를 조금 보긴 하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니까 알아서 할 수 있어. 한 발 딱 빠질 수 있죠. 소말리랜드처럼. 그래서 만약 쿠르드를 인정해 버리면 시리아 이란에서도 신정체제 부시는데 도움이 되고 시리아 내전에도 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두 가지 아주 꽃놀이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은 단톡방 만드는 것 같아요. 유엔도 큰 단톡방이 있고, 난 그 단톡방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또 평화위원회 단톡방을 새로 만들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터키하고 사우디하고 파키스탄까지 지금 엮어가지고 새로운 이 군사 방위 협력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이슬람판 나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당연히 미국은 안 꼈고 트럼프 입장에서 어디다 대고 지금 새로운 나토를 이슬람판 나토를 만들고 있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 MBS 입장에서 딱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렇게 돈 많이 갖다 줬는데 베네수엘랑 이랑 자유화시키면 자기 오일 패권 완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도 이제 다양화 전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양화 전략이 파키스탄이 꼈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미국의 레드라인 1번입니다. 파키스탄이라면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핵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터키하고 사우디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터키는 이제 군사 방위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대신에 핵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이거든요. 사우디도 평화적 핵 개발은 미국이랑 하면서 또 파키스탄을 통해서 핵무기를 또 비밀리에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창구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 핵 비확산 NPT 기조에 완전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선 넘고 있는 거죠. 레드라인 1번. 레드라인 2번은 뭐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또 적대 세력이잖아요. 앙숙인데 지금 사우디 파키스탄 협력에 지금 인도가 가장 열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터키까지 가세하면 인도랑 중동이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구상하는 게 뭐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유럽과 지중해를 인도를 잇는 아이맥 경제회랑에 이제 인도가 이제 돌아서면은 이거 미국 전략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트럼프의 레드라인 2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드라인이 이제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우호 관계죠. 왜냐하면 또 핵무기장 국가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소위 얘기해서 비아라 1대1로의 핵심 교도가 파키스탄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죠. 중동을 갖다가 중국에서 완전히 디커플링 시켜놨는데 또 사우디가 가서 여기다 또 선대네 이러면 이제 레드라인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우디는 지금 양다리 전략을 쓰고 있어요. 미국으로부터는 F-35를 반내 만에 이렇게 했죠. 과거 보도해드린 대로. 그러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국산 또 뭐 J-계열 또 전투기를 또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의 군사 그 정보 기술이 중국한테 갈 그 위험성이 있죠. 탈취될 위험이. 이게 레드라인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방에 전쟁할 수 있는 게 이걸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가 뭐냐. 1대1로 또 싸우고 막 관세 대리고 이것보다는 신생 자유 이란으로 완전히 통으로 터키 사우디를 견제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전략적 카드가 이래서 이게 군사작전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란을 딱 세워가지고 터키랑 사우디를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 좀 고쳐놔야죠. 지금 너무 지금 나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 그 자유과 카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부각받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언론에서는 뭐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메시지 발송용 타격 아니냐, 군사작전이 미국이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권력 독트린 1조 선언하고 실행해라. 레드라인 3개 지금 넘었어요. 때린다는 얘기예요. 100%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온갖 데를 다 신경 써야 되고 선 넘는지 안 넘는지 선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래. 이게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거 확인하면서 선 넘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하여튼 국제사회가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린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